미국은 85%, 한국은 50%가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요 속 감춰진 기아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영양제 처방을 말하다. 저자 미야자와 겐지가 쓰고 청홍 출판사에서 변했습니다. 영양제나 비타민 드시고 계시죠? 주변을 살펴보면 하루 서너 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영양제의 효과를 몸으로 체감한 경우도 있고 효과가 미미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영양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양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지금까지 17년간 영양제를 활용한 영양요법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약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영양제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자에게 맞는 종류와 양을 꼼꼼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 책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똑똑한 영양제 활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5장 영양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소개, 미야자와 겐지, 도쿄 의과대학 의학부 졸업, 임상분자영양학 연구회 이사장, 2004년부터 영양요법을 개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제창하는 분자정합의학을 도입한 관점에서 의료를 전개하고 있다. 암에서부터 당뇨병, 류머티즘, 정신질환까지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왔다. 이제 책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항산화 대책. 우리는 공기 중에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들이마신 산소의 일부는 활성산소로 변화한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원인 ATP가 만들어지는데 활성산소는 이 ATP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다. ATP 생성에는 대량의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태우고 난 찌꺼기는 탄산가스와 물이 되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사용되는 산소의 극히 일부분만 활성산소로 변환한다. 체내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위는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의 제1발생원이면서 활성산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 대책이 필수다.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항산화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물질이다. 코엔자임 Q10은 체내에서 생성되지만 40대 이후에는 그 양이 점점 감소한다. 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콜레스테롤과 함께 만들어지므로 그 경로를 저해하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코엔자임 Q10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다. 항산화 물질은 체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산화를 억제하도록 기능을 수행하므로 비타민C나 폴리페놀 등 복수의 항산화 영양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비타민C는 비타민 E와 한 팀이 되어 활성산소를 해롭지 않게 만드는 일을 한다. 또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로 인해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비타민 E가 환원되면 다시 건강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비타민C는 하루하루 생활하는 과정에서 점점 상실되는 영양소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므로 급격하게 상실된다. 또한 흡연이나 알코올 섭취, 스트레스, 격한 운동을 통해서도 대량 상실되므로 부지런히 꼼꼼하게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로감을 느낀다면 부신을 의심해보자. 고질적인 피로의 원인은 부신 피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신 피로는 주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체내 염증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부신은 양쪽 신장 위에 있는 직경 3cm의 피라미드형 장기로 안쪽의 부신 수질과 바깥쪽의 부신 피질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부신 피질은 코르티솔, DHEA, 알도스테론 등의 세 가지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심신을 건강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코르티솔이다. 코르티솔의 분비량은 하루 동안 크게 변화하는데 아침에는 많이 분비되고 점심이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하여 밤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 어딘가에 염증이 생기면 부신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종일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서서히 코르티솔 분비가 저하되어 결과적으로는 분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상태를 부신 피로라고 한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만성 염증이 뇌에 자극을 전달한다. 2. 코르티솔을 과다 분비하여 부신이 피로해진다. 3. 부신이 지쳐서 코르티솔 분비를 할 수 없게 되어 몸 상태가 나빠진다. 이제 여러분은 부신 피로증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문진 항목이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괴로움,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음, 식후에 졸림, 짠 음식이 먹고 싶음, 한 끼라도 걸으면 몸이 힘듦, 커피나 진한 차와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가 당김, 에너지 부족, 성욕 저하,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됨, 상처나 병이 잘 낫지 않음, 현기증, 우울증, 숨참, 그리고 기억장애. 위와 같은 증상들은 주로 부신피로, 즉 코르티솔을 분비할 수 없게 되어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이다. 앞에 나열한 많은 증상들은 모두 부신으로부터 온 것일까? 답은 NO, 그렇지 않다.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을 비롯한 호르몬에는 혈당치를 상승시키고 온몸에 힘이 넘치게 만들며 과도한 알러지나 염증을 억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기능이 있다. 부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비타민C를 섭취하자. 내가 영양요법이라는 세계에 매료된 것은 2001년의 일이다. 질환의 근본 원인에 접근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사실에 향후 의료계의 방향성을 발견한 것이다. 또 한 가지, 특히 나의 흥미를 끌어당긴 것은 비타민C라는 신기한 물질이었다. 비타민C는 부족량을 보충하는 최저량과 의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최정량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즉 비타민C는 식사를 통해 섭취할 때와 영양제나 수액주사를 통해 섭취할 때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영양제를 이용한 영양요법인 분자영양학의 시조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비타민C에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1970년대 초에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방해 공작으로 인해 치료 효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폴링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비타민C 요법을 계승한 것이 휴 리오단 박사다. 2004년 나는 비타민C 요법의 창시자이기도 한 리오단 박사로부터 비타민C 주사요법을 배워 암 환자에게 시술을 시작했는데
암 축소율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암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지만 비타민C 점적 주사를 시술받은 환자는 모두 건강해졌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 암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았는데 건강해진다는 것은 어째서일까? 답은 바로 부신에 있었다. 부신에는 혈중 농도의 150배나 되는 비타민C가 존재한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비타민C가 존재하는 걸까? 당연한 말이지만 부신은 비타민C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부신은 비타민C의 힘을 빌려 호르몬을 조절한다. 그래서 곧바로 부신 피로 가능성이 있는 환자 66명을 모아서 비타민C를 함유한 영양요법을 실시해 보았다. 그러자 그중 63명에게서 개선 경향이 보이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았던 코르티솔 수치가 3에서 6개월 만에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비타민C는 부신에 작용하여 코르티솔 생성을 저하시킨다. 즉 부신을 쉬게 하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타민C 주사요법을 시술하면 그 효과를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나머지 심지어 점적 주사 시술 중에 잠들어 버리기도 한다. 복부에 나타나는 증상에 주의하자. 영양제를 통해 효과를 보려면 영양제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제일 먼저 위장 환경을 컨트롤해야 한다. 위장 환경이 좋지 않으면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어렵고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섭취해도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위산은 미네랄을 이온화하여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위산이 분비될 때만 가능하다. 장내 환경이 흐트러지면 더욱 위험해진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으며 온몸의 건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그러한 장내 세균은 종류별로 군생하고 있어서 장내 플로라라고 불린다. 장내 세균에는 유용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를 보통 착한 균, 나쁜 균이라고 하는데 착한 균은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형 세균이며 나쁜 균은 건강에 해를 끼치는 부패형 세균이다. 또한 몸의 컨디션에 따라 어떤 것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균, 플로라 밸런스에 따라 변화하는 기회주의 균도 존재한다. 한편 특정한 영향을 받아 나쁜 균이 증가하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장내 환경은 현저하게 악화된다. 예를 들어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주비행사의 대변을 검사했더니 우주비행 훈련 후 병원체가 될 수 있는 클로스트 리듬균이라고 하는 나쁜 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한편 착한 균인 유산균이 감소했다고 한다. 한편 부신 피로 증상이 있는 환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피로이며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복부 관련 증상이다. 복부 팽만감, 변의 형태가 불안정, 변의 냄새가 강하다, 아랫배에 통증이 있다. 이 증상들은 장내에서 나쁜 균이 증가하여 이상 발효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우리 클리닉 환자의 80%는 이런 장내 환경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그 중에는 약간의 유산균만 섭취해도 상당히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 장 칸디다증을 간과하지 말자. 장내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나쁜 균뿐만 아니라 칸디다균도 지나치게 많이 증식하게 된다. 칸디다균은 진균, 즉 곰팡이의 무리를 가리키며 칸디다균에 의한 감염증을 칸디다증이라고 한다. 칸디다는 상재균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칸디다가 과잉으로 증식하여 콜로니를 형성하고 컨트롤 불능 상태가 된 경우다. 원인은
항생물질이나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사용, 면역력 저하, 유해 금속 축적 상태 등으로 이로 인해 칸디다균이 대량 증식하여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장내에서 합성되는 유기산 중에 단세지방산이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세지방산과 장쇠지방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지만 단세지방산은 대부분이 장내 플로라에 의해 생성된다. 재료는 일부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다. 이것들은 우리 인간이 갖는 소화, 흡수로는 분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장내 세균이 가지고 있는 분해 효소는 이를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쇠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이다. 단쇠지방산은 대부분이 대장에서 흡수되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될 뿐만 아니라 대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영양원으로서 또한 대장 안을 약산성으로 만들어 나쁜 균의 증식을 막고 장내 환경을 조절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의 미네랄 흡수를 돕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염증은 몸에 손상이 생겼을 때 몸을 지켜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다.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하려고 할 때 면역세포가 이를 없애려고 기능을 수행한 결과가 염증 반응이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붓는 것이나 열이 나는 것도 모두 염증 반응이다. 문제는 염증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다. 우울증이나 치주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이 실제로는 모두 염증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처, 감염증, 스트레스, 비만, 운동, 흡연 등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식사에 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섭취해도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염증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다. 또한 장내에서 염증이 일어나면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게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도 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미야자와 겐지의 영양제 처방을 말하다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영양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완전체식을 할 때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제는 불필요한 제품이라고 취급했었습니다. 기업들이 영양제를 팔아먹기 위한 상술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영양제와 비타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처럼 서랍 안에 잠자고 있던 영양제들을 다시 먹어보고 있습니다. 자체 임상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막내 아이가 자주 피곤해하는 것 같아 비타민 B, 비타민 C, 오메가3 등의 영양제를 권유했습니다. 저의 생체 실험에 막내 아이도 동참시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 3일 뒤 막내 아이가 피곤함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말한 겁니다. 플라세보 효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쌓아놓았던 영양제를 다시 먹고 있습니다. 약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막내 아이처럼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타민과 영양제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점을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으로 영양제와 비타민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좀 더 열려있는 시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가 없듯이 진리와 같은 하나의 식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요. 영양제와 비타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